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의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뭐 5개월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지난번에 뭐 할 이야기들 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또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오늘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꿈꾸는 교육,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한국 교육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그 표현이 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예, 또, 교육을 생각하실 때 방향성에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떤 일에 불만족한다. 예, 불만족은 저는 혁신의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이 불만족스러울 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는 불만족이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적 상황입니다만은 한국은 신호등이 예전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그 바뀌려고 하는 무렵부터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거렸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다가 빨간불로 탁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신호등을 건너려고 할 때 저게 지금 몇 초가 남은 거지? 지금 뛰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것이 좀 확신이 안 섰어요. 예. 그런데 요즘 한국의 신호등 체계를 보면은 숫자가 내려가요. 예. 그 파란색 불에 13, 뭐 12, 11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깜빡깜빡깜빡 할 때 이게 지금 뛰어도 될까 말까 고민했던 어떤 한 아이가 뛰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예, 교통사고가 난 그 부모가 지금 저게 몇 초 남았는지 우리 아이가 알았더라면 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저기 조금 더 숫자화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족이 내가 경험한 어떤 힘든 경험이 새로운 그 시도의 출발점이 된 거죠. 예. 동의가 되십니까? 네. 어, 여러분 그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 몇 그램 넣어야 될지를 측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떤 분이 도마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도마는 이렇게 그 야채를 다지면 그게 몇 그램인지 바로 측정해주는 도마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일종의 그런 새로운 발명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불만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거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고민도 그런 겁니다. 한국 교육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새로운 꿈들을 꾸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대안학교 운동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대안학교 운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을 대안학교라고 하는 형태로 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꿈꾸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국 교육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제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좀 해서 강의를 할까요? 네, 오늘의 강의 제목,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예. 이게 제가 꿈꾸는 교육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교원대학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을 많이 길러내는 대학이죠. 정책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또 기독교 교육을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 기독교 교육과의 개공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근대 학교 교육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실 이 근대 학교 교육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든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근대 학교 교육은 이제 이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산업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어, 소품종 대량 생산. 예. 지금은 시대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바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어떤 이 공장 메커니즘을 학교 체제로 연결돼 온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메타포가 사실 공장하고 비슷했어요. 예.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아니, 슬퍼하는 그림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아이들의 모습이 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는 동그라미, 어떤 아이는 세모, 어떤 아이는 별표,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모두가, 교사가 생각하는, 더 나가서 학교가 생각하고, 국가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네모나게 다 만들어버리는, 예, 그런 획일적인 교육을 그동안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초점이 학생에게 있지 않고 학교나 국가에게 있었던 체제, 예, 이게 근대 학교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학교는 나랑 너무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학교 부적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학업 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두 단어 다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학교에 잘못 부적응한 게 아니고 학교가 학생에게 부적응한 교육을 한 거죠. 예. 아이가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없는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 학교 교육의 특징이 다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거의 다 정해버립니다. 예.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목표도 국가가 정하고, 과목도 뭘 가르쳐야 될지 국가가 정하고, 시간 배당도 국가가 하고, 평가도 국가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사실 학교교육과정이 있고 교사교육과정이 있고 사실 학생 단위 수준의 교육과정도 있는데 이 다양한 단위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 예,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예, 국가가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다가 또는 학교 단위에다가 또는 교사 단위에다가 자율성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은 좀 유독 국가 중심 교육 과정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그걸 배우고 싶어 하기도 해요. 네. 한국은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도 국가가 정한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국가가 전체를 정하고 일부의 자유를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인데요. 또는 국가가 최소한을 정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좀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예, 현재 한국 교육은 너무 국가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이 굉장히 낮은 형태. 한국은 특히 사립학교조차도 사립학교는 그런 자율성이 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도 준공립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의 자율성이 너무 없는 것이죠. 저는 학교 단위 교육의 자율성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 그 학교가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가 너무 많은 걸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가장 그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은 입시 체제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학 시험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기구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한 것을 대학이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원하는 것대로 고등학교가 맞춰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그 피라미드 중심의 아이들을 피라미드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제일 높은 데는 어느 대학에 보내고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 이걸 이제 교육의 사회 선발적 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교육을 배분하는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이 패러다임이 사실 교육을 획일화시켜 버립니다. 결국 대학 입시에서 무슨 시험이 나오느냐가 교육을 좌우해 버리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면요, 강의 수업한 것을 아이들이 배운다기보다는 결국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평가했느냐를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냐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했냐로 배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교육이 좌우지우지 되는데, 그 평가가 대학 입시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교육의 성공을 누리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부모님들 강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위 3%, 이제 정말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면 상위 3%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냐? 다시 질문합니다. 3%에 들어가지 말자는 아니고요. 3%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도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죠. 또 훌륭한 아이들은 들어가야 되고요. 네. 3%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3%만 성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3%에 넣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은 거죠. 예. 그걸 좀 넓혀서 10%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성공하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냐, 90%는 실패해버리는 교육 패러다임은 괜찮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의 경쟁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선행사 교육을 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이, 그게 이제 점점 내려가요. 요즘은 뭐 태어나고 이제 몇 살 안 된 아이들에게 마저도 선행사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망국적인 나라를 망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에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조남준 작가의 발그림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는데요. 여기 이 카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뛰어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간다. 아이가 자유롭게 운동장이나 어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뛰어다니는 이 구조가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 크게 두 가지 제가 우리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아이들의 초점 맞추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국가 중심의 교육 과정이고, 하나는 입시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선행사교육 경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2월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예,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미적분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 기사에 대해서 이 칼럼니스트가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초등학교 4학년한테 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한국은 지금 의대가 너무나 강력한, 예, 스카이 위에 의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스카이대가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스카이 아니더라도 어느 대학이라도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스카이가 있는 거죠. 이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초등 4학년 의대 입시반이 있는데 그 반에서 초등 4학년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딱 첫 느낌이 뭐냐면 미쳤구나 였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이 미친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서 저희 교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집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야, 이런 기사 보셨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들의 반응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저랑 다르더라고요. 아, 늦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쳤구나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늦었구나 쪽에 속하십니까? 초등 4학년한테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장에서 앞사람이 일어나서 야구를 보는 거예요. 앞사람이 일어나서 야구를 보면 뒷사람은 앉아서 야구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일어나야만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뒷사람도 일어나야만 되는 구조가 선행사교육의 구조죠. 예. 남들이 다 그렇게 해오니까 나만 안 하면 나만 뒤처지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사람에게 앉아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요, 안 보이니까 좀 앉아주세요.가 적절한 대응인 거죠. 예. 선행사교육은 저는 부정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수영이나 육상을 할 때 보시면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먼저 출발하는 경우에 보이십니까?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세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수영 선수 중에 한 명이, 가운데 있는 선수 한 명이 초록색 팬츠를 입으신 분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부정 출발하면 경기를 멈춥니다. 심판이. 그리고 경고를 줘요. 다시 한번 부정 출발하면 실격을 줍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배움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혹시 그래서 못 알아들었거나 좀 뒤처졌을 때 그것에 대한 보충 사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그것도 잠깐 먼저가 아니라 몇 년씩 먼저 사교육을 해야 되는 구조,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구조는 좋은 교육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의 공감대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 작년도 우리 한국의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가 11.8% 증가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의 2배고요. 예.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전 세계 평균이 43%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우리는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교육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의 목적이 보완이 아니라 선행에 있다는 것, 따라잡기가 아니라 앞지르기에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니까 사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현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학자로서 석사 때 제가 이제 교육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공부하면서 정책으로 학교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좀 바꿔서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석사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책으로는 학교를 못 바꾼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적절한 결론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왜 학교 개혁은 안 되는가? 실패하는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교육 계약안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신은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평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평가할 때 대학에서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A를 몇 %만 줘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3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A는 30%만 줘라. 그러면 9명만 A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 I는 B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평가입니다. 교육학적으로는 절대평가가 훨씬 더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안 했다면 모두가 다 B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야 평가 기준에 적절하게 평가를 했을 때 열심히 한 아이들이 많으면 A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절대평가를 도입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른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해줬더니 모두 다 A를 줘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닌 학생들은 조금 거르겠지만 가급적 좋은 학점을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정책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 입학은 좀 더 쉽게 하고 졸업을 타이트하게 해서 입시 경쟁을 좀 해소하자. 들어오는 건 자유롭게 하되 나가는 걸 어렵게 만들자 해서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곡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유학기제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역시 현장에 더 강력한 에너지, 현장에 있는 더 강력한 에너지, 학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시에 대한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적인 에너지가 이상적인 정책들을 왜곡시켜 버리는 현상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는 학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교학점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1997년부터 사실은 이런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마치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자신의 학습 동기나 진로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에서 학점으로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 또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전면 도입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여학생은 오늘 3교시 수업은 과학 실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학생은 나는 3교시에 국어 토론 수업을 들으러 가. 이따 4교시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학생들의 진로나 학생들의 어떤 자기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목표인데 과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고교 시스템이.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 수가 작으면 1등급이 받기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생 수가 너무 작은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방식의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가 의미 있는 제도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한계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게 제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하는 변화 중에 하나가 AI 기술을 도입하는 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수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이 지금 어디까지 따라오고 있는지를 교수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학생 수가 많을수록 그렇죠. 학생 수가 많으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몇 명 정도 동의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잘 알아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대답을 해요, 주로.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교수자가 대답 안 한 친구들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알아들은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나 못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학생들의 수준이 사실 다 다릅니다. 수업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교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수 학생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평균 학생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또는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2025년부터 몇 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물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그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했느냐, 문제를 푸느냐를 보고 교사에게 그 결과가 들어오도록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결과가 교사에게 이렇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인 1 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시스템의 확충 이런 것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런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의 장면인데요. 이제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되게 재밌는 이 이미지인데 초록색 불이 들어온 애들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네. 교수자에게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온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얼굴을 이렇게 딱 카메라를 다 하나씩 놓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눈빛을 보고 지금 따라오고 있다 못 따라오고 있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애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 정말 한 교실에 들어와 있지만 모두가 다른 수업을 받는 그런 현실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AI가 과연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을 불러오고 있고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토론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토론과 상관없이 기술은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있고 교육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기반으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학생용 그 디바이스에 나오는 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나오고 지금 진도 현황이 나오고 과제 제출을 얼마나 했는지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선생님의 그건데 선생님 걸 보면은 학생마다 지금 학습 시간이 몇 분이고 학습 진행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를 학생별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세 기독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AI나 이런 기술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도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AI 교육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또 새로운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입시라고 하는 큰 틀에 가로막힌다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 정책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경주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민은 대학 가서 해라. 지금은 오로지 공부해야 될 때다. 라고 하면서 조금의 방황이나 조금의 어떤 고민할 시간들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예. 이게 학급 교훈입니다. 학급 급훈. 학급 급훈이 한 번에 가자인 서울의 줄임말인 한가인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예, 한가인이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 사진을 붙여놓고 예, 그 여배우를 급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임말이에요. 예, 한 번에 가자인 서울을 마치 학교 공부의 목적인 것처럼 삼고 있는 그런 현실. 이 오른쪽 그림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진 그림인데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보면은 저렇게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경쟁, 네. 애벌레들의 서로 밟고 올라가는 경쟁, 저 위에 꼭대기에 뭔가 있을 거야. 예, 생각하고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네. 그런 지금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의 어떤 현실은 높은 학업 성취도가 있지만 낮은 학업 흥미도. 예. 실제로 한국 학생들의 OECD에서 하고 있는 피사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들은 굉장히 순위가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나 흥미도는 28위. 예. 보이십니까? 과학의 성적은 5등인데 흥미도는 26등. 수학의 성적은 1등인데 흥미도는 28등. 이렇게 높은 성취도를 거두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재밌어 하지 않는, 공부를 재밌어 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쉼이 없고요. 예. 학생들의 삶 만족도에서도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저 뒤에 있어요. 예. 6.36. 예. 터키보다 조금 높고, 네. 저기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죠. 어린이 행복 지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늘어나는 어린이 우울증 환자들. 예. 공부 시간은 굉장히 많고요. 쉼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삶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교육이 안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지. 현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애도 현실이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이런 교육밖에 줄 수 없는가라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된 거죠. 예, 대안교육은 학생에게 학교가 맞추자. 예, 학교에다가 학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교육과정에다가 학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학생에다가 학교가 맞추는 형태의 교육.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되고 맞춤형 교육을 그리고 책임 있는 교육. 뒤처져 있는 아이들도 한 명도 뒤처지지 않게 챙겨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대안교육의 핵심적인 것이고 단지 그냥 지식을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고 체험 위주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적성을 개발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대안교육의 목적이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이 대안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미래교육의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토론하는 그 집단 토론회에 최종 100인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대안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방향. 모든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다 의미 있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교육. 예. 그런 교육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교육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제도권 학교 교육에 비해서 암보다는 삶을 강조하고 경쟁이나 서열화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그런 근대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대안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저는 그것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교육이라고 해서 스위스팟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해요. 요게 이제 스위스팟입니다. 야구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 공과 배트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스위스팟 교육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의 재능과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깝게 느끼는 그것이 만나는 나의 독특성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자리에 아이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을 하자는 거. 예.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은사와 재능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스위스팟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들을 다 잘 발견하고 발굴해주는 교육. 네.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중세기독학교도 그런 교육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냥 뭐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이나 입시 체제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교육이 입시 경쟁에 매몰된 교육이 아니고 그런 학교가 아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 아이들의 삶이 세상의 깊은 필요와 만날 수 있도록 세상에 기여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스위스팟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예,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안학교는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예. 저희가 5년마다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5년마다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해왔는데 2006년도 첫 조사 때 대안학교가 4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5년 후에 121개, 또 5년 후에 265개, 또 5년 후에 313개 이렇게 계속해서 5년마다 성장해오는 변화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석 자료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다라고 하는 책으로 저희가 출간해서 연구 결과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대안교육을 찾는가?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따고 제일 첫 번째 연구했던 연구 주제인데요. 누가 왜 대안교육을 찾는가에 대해서 종교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대안학교를 그 학부모들 한 대안학교가 아니군요. 3개 대안학교의 학부모님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왜 대안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보내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4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내고 싶다. 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쉼이 없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하고 싶다. 두 번째, 입시 위주 경쟁 교육 내가 그거 거쳐와 봤는데 거기서 이기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해봤는데 그거 옳은 거 아니더라. 예, 입시 위주 성공 교육에 대해서 경쟁 교육에 대해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다른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대안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좀 추구하고 싶다. 갈수록 세속적 가치가 더 강력하게 세상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에 기초한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게 3번째 이유였고 이러한 1, 2, 3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교육에 보내면서도 사실 저 3가지를 추구할 수 있는데 공교육에 보내면서 3가지를 추구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다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고 나만 외롭게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고 싶다가 대안교육을 하는 이유였어요. 이 4가지 이유가 우리가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이유인데 아마 저는 중세기독학교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023년 8월 10일 기준 최근에 제가 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1차 법제화, 2차 법제화, 3차 법제화로 대안학교가 계속해서 법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그 학교 수가 몇 개나 있고 그 중에 기독교 학교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생기고 법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안학교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현실에서 어떤 위기를 겪고 있냐면 크게 3가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 굉장히 아이들을 적게 낳는 출산율이 0.7에서 0.6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없어서 대안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집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처음에는 시작하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스러워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로 가슴 뛰어 했습니다. 흥분했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대안교육 역사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안교육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교육의, 퀄리티 컨트롤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3번째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갈수록 경제적인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물론 아이 수가 줄다 보니까 한 아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더 이런 부담을 해야 되는 대안교육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인 거죠. 이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안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안교육의 매력이 추가로 학비를 더 낼 만큼 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그 대안교육 학회를 만들려고 준비하면서 그때 설립 세미나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안학교들의 대안성이 많이 약화됐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대안학교에서 잘하고 있던 것들을 공교육이 많이 흡수했어요. 예전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안학교들은 생존을 위해서 더 입시를 더 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대안교육은 공교육을 닮아가고 공교육은 대안교육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흡수하면서 대안교육을 닮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 여기 있고 대안교육 여기 있었는데 공교육도 대안교육을 닮아가고 대안교육도 공교육을 닮아가니까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것을 대안교육의 공교육화, 공교육의 대안교육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된 매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학교들이 현재 위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발생하는가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다시 입시 위주의 교육의 대안교육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왜곡되는 것처럼 예.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시도도 다시 입시 위주 교육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또 대안학교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입시 위주 교육을 조금 더 해서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보내면 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런 교육은 사실 일반 공교육을 하면서 사교육을 하는 것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교육의 매력은 다른 형태의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해냈을 때 매력이 있는 것이지 공교육을 다시 닮아가는 것이 매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가 달라져야 교육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 기준, 대안교육만의 대안학교가 시도하고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가 의미 있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안교육이 의미 있다라고 하고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CCR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미래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체에서 찰스 파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21세기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전 세계 교육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지금 피사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 방식 말고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4D 컴피턴시 랭킹이라고 하는 새로운 랭킹 방식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북유럽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피사 성적이 낮아요. 네. 피사 결과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도 그 교육학자들 중에서는 우리 피사 성적이 너무 낮으니 이런 삶을 위한 교육하지 말고 좀 더 경쟁력 있는 입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요청들을 막아내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4D 컴피턴시 랭킹에서 상위권에 있다. 우리 교육은 이걸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느냐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심히 그것을 교육하다가 마지막 평가는 그래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이걸로 평가받는 것은 교육한 것과 평가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평가되기 시작한다면 이 교육도 다시 그쪽을 방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독학교는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로 학교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때 그 학교가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세 가지 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위기가 혹시 중세 기독학교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그 세 가지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대안학교들이 입시 위주 교육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대안성 교육을 더 날카롭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는 대안교육의 의지를 가진 학부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대안교육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리고 교육해서 이 대안적인 교육들을 하고 싶은 학부모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의 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학교 컨설팅이나 이런 외부적인 자극을 통한 방식과 내부적으로 교사들 간에 우리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 이제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제 박사 논문이 이 주제거든요.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전문적인 협업을 하는 구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많이 고립돼 있거든요. 자기 수업만 하고 있거든요. 교사들끼리 서로 만나서 같이 더 잘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고민을 토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중세 기독학교의 그런 교사들 간의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연구 모임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면 선생님들이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시간 확보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떤 날은 좀 일찍 하교시킬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문 썼던 학교는 그 학교가 학부모님들이 그걸 동의해 주셔가지고 매주 무슨 요일 수업은 1시간 빨리 끝나요. 그리고 그 시간을 선생님들끼리 연구하는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육의 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의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교육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거를 자꾸 학교가 직접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학교가 정부로부터 직접 받으면 정부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받을 때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받아서 그 쿠폰을 바우처를 학교에다 주면 학교가 그 바우처만큼 재정을 받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만 이 정부의 그 머니 컨트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거, 네, 저는 이제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문적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모임이 그냥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등산 가고 다 같이 뭐 뜨개질 배우고 이런 모임이 아니고 전문적이란 표현은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전문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교사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전문적 학부모 학습 공동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 뭐 다른 공동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바라기는 학부모 교육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형태의 학부모 교육 말고 학부모님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학부모 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학부모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 배움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전문적 학부모 배움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변화들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기원을 이제 로티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직은 원래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판 구조라 그래요. 계란판 구조. 여러분 계란판 구조 아시죠? 이 계란판에 이렇게 다 같이 계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칸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다 자기 각자가 있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이시지만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 그림에 교실이 있고 그 교실에 교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 간에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분리된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교사가 그 교실에서는 왕이죠, 사실. 예. 교사가 그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누가 계속 감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드리고 자율성을 인정해드리는 거지만 이 그 계란판 구조와 같은 학교의 구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교사들의 전문성이 서로 공유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초임 교사가 초임 교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떠들어요.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런데 이 고민은 사실 선배 교사가 이미 했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교사로부터 그 전문성을 공유받으면 학생들을 훨씬 더 빨리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죠. 우리 학교 체제는. 그래서 학생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인 협업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래스룸 아이솔레이션, 교사의 교실 고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사의 교실 고립의 현상들 때문에 서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려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PLC라고 부르는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동입니다. 한국의 혁신 학교들이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많이 일으켜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입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수업 시간,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오후 수업 1시간을 빼서 또는 뭐 한두 시간을 빼가지고, 다른 요일 1시간 더 붙여서 보냅니다. 월, 금에 뭐 붙여서 보내고, 수요일은 조금 일찍 맞춰요. 수요일 날 애들이 좀 일찍 오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양해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를 토론합니다. A라고 하는 교사가 교사 수업 계획안을 짜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교사들이 같이 고민을 나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수업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수업하는 것을 그 동료 교사들이 들어가서 봅니다. 수업을 보고 아이들의 학습이 언제 잘 이루어지고 어떨 때 잘 안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해 준 다음에 같이 또 토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시도들을 계속 해내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이 교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변화들을 지금 한국의 학교들이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그 연구했던 새물결 중학교라고 하는 가칭 이름입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고 새물결 중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학교 변화를 제가 이 논문 결과로 쓴 건데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변화의 주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주체들, 학교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이런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심리적 토대는 그렇게 그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 부끄럽거나 내가 혹시 혼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신뢰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실패하거든요. 이런 시도들도.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고민을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운영 방식에 따른 그 나눔들이
실제로 교사들에게 위로를 주고 성장을 일으킬 때 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 사실 설명드려야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사 간의 수평적인 학교 문화, 안전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 행정 업무의 경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네, 적절한 방법과 외부 전문가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입시 위주 경쟁 교육, 10%만 성공하는 이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예,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 예, 그리고 생애 중심의 소명 교육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더 막 푸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요구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를 하려면 평가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다르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실험들, 예,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하도록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예, 지식 전달은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의 역할은 뭐냐? 교사의 역할은 코치이자 교육 디자이너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이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잘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학교가 바뀌고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학부모님들이 그런 꿈을 같이 꾸면서 학교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